사랑은 행복한 감옥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주인공이 됩니다. 이는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조연으로 물러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와 정치적 신념 같은 관념들일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반대로 조연일 때 우리는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이 서로 동등한 주인공이 아닐 때 사랑은 비틀거리게 됩니다. 여자는 남자를 남자 주인공으로 만들고 남자는 여자를 여자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여자는 남자를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남자는 더 이상 여자를 주인공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이 순간 사랑은 위태로워집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랑은 커플이나 가족 내부의 문제로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사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은 사회적 차원의 문제에서 다루어져 왔습니다. 사랑이 사적인 차원에 국한되어 있든 공적인 차원으로 확장하든 사랑의 원리는 소유의 원리와 다르게 무소유의 원리를 토대로 한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공동체의 범위는 우리가 자신이 가진 것을 어디까지 나누어 주느냐에 의해 측정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같은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 같은 도시나 같은 국가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공동체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원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공동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연인 사이에도 사랑의 원리가 희석되고 있는 불행한 시대입니다. 합리적인 것처럼 더치페이를 외치고 여자도 남자와 동등하게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바닥에는 자기 것을 지키겠다는 강한 소유 의지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커플이나 부부 사이에도 사랑의 원리가 훼손되어 있는데 지역이나 국가 공동체의 경우는 더 심할 것입니다. 연애에서부터라도 차근차근 사랑 연습을 하십시오. 상대방에게 아낌없이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랑과 우정만큼 우리에게 소망 가득한 감정이 또 있을까요? 아무도 나의 내면과 감정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데 특정한 누군가가 내게 관심을 기울이고 나와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눈물은 나를 제외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인과 친구가 고마운 이유는 그들이 나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우리는 상대방이 내게 사랑이나 우정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애인과 친구의 가치를 알려면 사실 내가 고통에 빠져 있을 때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어떤 이는 당신의 불행을 위로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당신보다 행복하다는 사실에 뿌듯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혼했거나 실직했을 때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 않은 친구들 혹은 직장에 불평불만이 많은 친구들이 당신을 위로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그나마 자신에게는 가정과 직장이 있다는 사실에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사랑의 종류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이 있고 반대로 그럴 수 없는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우리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됩니다. 하나를 잡으면 다른 하나를 놓아야 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감정은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은 삶을 뿌리째 뽑아 버릴 수도 있는 폭풍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많아 이것저것 따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고뇌와 고민은 항상 약자의 몫입니다. 사랑 앞에서 복잡해져만 가는 생각 끝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사랑이 가져다주는 불확실성이 아니라 익숙한 일상이기 쉽습니다. 사랑 앞에서 고뇌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랑에 몸을 던지기에는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누가 있든 없든 스스로 행복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기대고 싶은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따라가면 결국 나를 속박하게 됩니다.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따라갈 때는 내가 속박받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속박을 받으면 반대로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바꾸어서 속박받는 게 뭐가 나쁜가 하고 마음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배우자에게 속박받는 것도 좋은 일이니 평생 속박받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박이 아니라 보호처가 되는 것이지요. 집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듬어주고 편안하게 보호해줍니다. 반대로 단점은 일종의 감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향 역시 보호해주는 대신에 감옥이에요. 부모님도 나를 보살펴주는 대신에 잔소리꾼이고 나를 속박하는 존재입니다. 감옥이 싫어서 집을 뛰쳐나가면 나그네가 됩니다. 속박하는 사람 없이 자유롭지만 나그네로 살다 보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떠났던 고향을 다시 찾아가기도 합니다. 고향에 가면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동창이나 예전 친구, 동네 사람 등이 눈치를 살펴야 하죠. 그게 싫어서 또 뛰쳐나가면 나그네니까 외로워서 또 돌아갑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방황의 연속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둘이 있으면 귀찮고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예요. 해결 방법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야 하고 둘이 있어도 귀찮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온전한 사람이 되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둘이 있어도 귀찮지 않습니다. 둘이 있는데도 귀찮게 느끼지 않는 이유는 상대에게 바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는 것은 누구한테도 바라는 것 없이 내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혼자 살아도 되고 같이 살아도 되니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지금 우리는 혼자 살아도 되고 둘이 살아도 되는 상수가 아니라 혼자도 못 살고 둘이도 못 사는 하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만약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성격이라면 앞으로 내가 약간 속박받는 것을 자초한다고 생각하세요. 힘들 때마다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외로울수록 사람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내가 마음을 닫을 때 찾아옵니다. 상대가 없어서 외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차려서 스스로 외로움에서 벗어나면 외롭다는 이유로 사람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나에게 돈이 없으니 돈 있는 사람을 구하고 내가 외로우니 위로해줄 사람을 구하는 것은 이기심입니다. 내가 상대를 이리저리 따져보고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다면 상대도 내가 상대를 보는 만큼 나를 봅니다. 사람을 사귀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장래성이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다른 이성에게 눈 돌리지 않고 나만 바라볼까 하고 따집니다. 입으로는 상대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면서도 이런 계산을 속으로 헤아립니다. 상대도 그와 비슷한 계산을 당연히 하겠죠. 내 기대가 있으면 상대도 똑같은 기대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내가 품었던 기대가 무너지듯이 상대방이 지녔던 기대도 무너집니다. 한쪽만 그런 게 아니라 양쪽이 똑같습니다. 상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내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상대가 품은 나에 대한 기대를 이해하고 상대가 실망할 때도 실망할 만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상대에게 실망할 때도 상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기대가 높았다는 것을 자각하면 문제 해결이 쉽습니다. 자꾸 상대에게 기대려는 내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는 스스로 진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귀는 동안 연애 감정이 생기면 그때부터 연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나는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는데 상대는 아닌 때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연애 한번 못 해봤으니 나는 무조건 연애를 해야겠다고 마음먹는다면 목적의식만 앞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서로 존중하면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너를 애인으로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상상만으로도 험악한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의 존재로 인식하기보다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종의 수단으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의 만남은 연애해야 한다는 목적보다 사람을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남자라면 여자가, 여자라면 남자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은 왜 다른지 조금씩 배우게 될 겁니다. 조금씩 인간관계를 늘려가다 보면 나와 취향이 비슷해서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애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요. 더욱 발전해 같이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결혼까지 단계가 성숙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살아야 해요. 인간관계도 사랑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골대를 향해 공을 던지면서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대로,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꾸 되풀이하다 보면 기술을 터득하면서 성공 확률도 높아질 겁니다. 사랑을 앞에 두고 망설이는 이유는 결과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귀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은 사람이라는 호감이 생기면 먼저 말을 건네세요. 상대가 먼저 말을 걸면 흔쾌히 대답해 주는 겁니다. 사람 중에는 누가 먼저 말을 걸면 대답하는데 내가 먼저 말을 걸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심한 성격이라는 사람들은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죽어도 입 밖으로 말이 안 나온다고 호소합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상대에게 먼저 말을 걸고 대화하는 연습을 반복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자꾸 반복하면 크게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상대를 꼬여내겠다는 의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독심술가가 아닌 이상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소통의 시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항상 나만의 것입니다. 연애 상대가 배신하고 떠났다고 내 인생이 그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도 내가 긍정적인 요소를 찾으면 상처나 고통은 더 이상 상처나 고통이 아닙니다. 연애하다가 헤어졌을 때 상대가 나를 배신했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인간은 서로 사귀다가 그 관계를 그만둘 수도 있어요.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은 내 자유지만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 건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여기에 손익을 따지니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요만큼만 해줬다는 계산이 자꾸 튀어나옵니다. 그러고는 나를 배신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분노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만 불행해지고 내 삶만 파괴됩니다. 이 파괴는 배신한 상대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을 계산하지 마세요. 헤어지는 경험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이별을 맞닥뜨렸을 때 그동안 즐거웠고 덕분에 사람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배웠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내 삶으로 빨리 회귀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나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힘, 그것이 내 인생에서 주인으로 살아가는 법입니다. 방황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몰라도 괜찮아. 틀리면 고치면 되고, 모르면 물어서 배우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발걸음도 가볍게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헤어지자는 말도 내가 먼저 상대에게 해줘야 속 시원해합니다. 상대가 이별의 말을 먼저 하면 내가 바보같이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먼저 이별을 고하고 떠나도 내 마음만 다스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죄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내가 먼저 이별의 말을 해버리면 상대에게 고통을 준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모두 빚으로 남습니다. 상대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도 고맙다고 생각해야 해요. 인생을 내가 주인이 돼서 살면 골치 아프게 이런 문제를 내가 자꾸 선도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언제나 인생은 공평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면 좋아하니까 내가 행복하죠. 이런 경우 내가 좀 숙이고 살아야 합니다. 나를 더 좋아하는 사람과 살면 사는 것은 좀 편한데 내 마음의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항상 부족함이 남아있으니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선택은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좋은데 여러분이 선택을 망설이는 이유는 선택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에는 선악도 옳고 그름도 잘하고 잘못함도 없습니다. 그저 선택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고 그것을 감내하면 어떤 선택을 해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결과를 미리 알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예측된 현상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거기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해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내 내면에 남아있는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야 합니다. 이런 감정이 사라지면 나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두려워하는 것도 적어질 겁니다.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의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아마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알고 대응하면 그 결과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연연하기보다 그 결과를 하나의 경험으로 치부해버리면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서 이런 원인과 결과를 잘 몰라서 시행착오를 거듭했구나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도 사랑을 처음 시작하던 과거와는 다르게 결과를 내가 미리 내다보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가지고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한 사람과 몇 년 이어졌던 인연의 관계를 낭비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상처로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태를 알게 된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 헤어진 상대방을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상대가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에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상대가 할 수 없는 일을 기대하고 실망하고 싸우느라 힘을 낭비하지 말고 그 힘을 자기 개발에 써보세요. 더 나은 자신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만큼 멋져 보이는 이도 없습니다. 멋진 사람 곁에는 멋진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이고요. 내가 나를 잘 돌볼수록 괜찮은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사랑에 있어서는 이런 선순환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조차 나를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상대를 다 알 수 있을까요? 평생을 함께해도 그 속을 전부 알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속속들이 안다고 착각해서 내 생각이 맞았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를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내 틀 안에 상대를 가둘수록 그의 독립성과 개성은 훼손되고 맙니다. 내가 바라보는 상대방은 그 사람 자체라기보다 내 시선에 의해 판단되고 분석된 만들어진 타인입니다. 나는 매 순간 그를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예의가 없다. 저 사람은 이기적이다 같은 도덕적인 판단의 밑바닥에는 나의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나쁘고 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 보는가는 결국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를 나쁜 사람, 고마운 줄도 모르는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거기엔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두려움과 불안을 들여다봐야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쉬운 왜곡된 시선을 조금이나마 거두어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내 상대의 진면목을 전부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다 알지 못한다는 그 사실만 알아도 상대에게 함부로 잔소리를 하거나 충고를 던지는 일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사랑할수록 예의를 갖추세요. 아무리 걱정이 되어도 그의 일은 그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거기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그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받고 싶은 사랑은 어떤 것인가요? 내 부족함을 일일이 지적하거나 잔소리하지 않고 곁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지켜봐 주는 것, 내 감정과 생각이 살아온 세월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 주는 것. 그럼으로써 내가 자발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애쓰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고 싶은 사랑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상대에게도 그런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함부로 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며 따뜻한 눈길로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살아가는 데에 큰 원동력이 됩니다.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숱한 과제들 앞에서 실패하고 상처받을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고
조건 없이 마음을 내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좌절한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랑해도 외로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상대를 만나도 그는 내가 아닌 나와 분리된 존재이니까요. 그럼에도 사랑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사랑은 멀리 달아나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랑을 할 때는 외로움 또한 사랑의 한 조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사랑을 잘하고 싶다면 함께하지만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뜨거운 관심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연장선에 있다고 여기면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때로는 통제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사랑은 희생도 의존도 아닌 배려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에게 의존하려 하기보다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려 하고 상대를 더 배려하고 끌어안아 주려는 의지입니다. 결혼처럼 깊고 무거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신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가족을 만드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당신의 아내는 부모와 조부모,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긍정과 부정의 씨앗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부정의 씨앗을 인정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자라도록 했다면 그대도 그대의 배우자와 자녀도 고통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이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아이들은 긴장과 스트레스가 만연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배우자가 서로 조화롭게 살 수 있을 때에만 아이를 가져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여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부모에게 있어 아이는 커다란 책임 덩어리이자 당신의 혈연과 정신의 연장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이 그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만약 그대가 평화를 실천하려 한다면 그대의 자녀와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남겨줄 수 있도록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나와 배우자 사이의 평화를 세우는 일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들이 다툴 때 불안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폭력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엄마 아빠 사이의 조화로운 분위기가 깨어지면 아이들은 부모의 감추어진 감정에 매우 민감해하며 그로 인해 고통을 받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러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전쟁 상태에 돌입하면 아이들은 의지할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게 됩니다. 이렇듯 피할 곳이 없으므로 부모로부터 파생되는 폭력이 아이들의 삶에 고스란히 파고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부모의 실천을 보고 자란다면 나중에 자기 아이를 위해서도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